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현재 90개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인 압도적인 원전 보유국이지만 원전의 주 원료인 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러시아에 의존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제재를 가하면서도 농축 우라늄만은 예외로 뒀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앞으로는 농축 우라늄을 직접 생산하고 러시아산 수입을 끊겠다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돌연 헤어질 결심을 한 결정적인 배경에는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의 핵심 자원인 농축 우라늄을 둘러싼 미국의 전략,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베트남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30일은 베트남전 종전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날을 남부 해방기념일 또는 통일절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외 반공주의자들은 이날을 검은 4월 혹은 국치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월남전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베트남 전쟁과 호치민시에 대한 이야기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4월 24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 외에 관련 부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간 업계 경영진의 강도 높은 로비로 이러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명분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20% 관세,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에서 일부 자동차 부품을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25% 관세와 다음 달 3일부터 발효되는 자동차 부품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신이 현지 시각으로 23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되면서 일반 신자의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23일 하루 동안에만 10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입장을 기다리는 등 인파가 몰리자 교황청은 자정 이후에도 대성전을 개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의 장례미사는 현지 시각으로 26일 오전 10시 성 베드로 광장에서 주반니 바티스타 레 주기경단 단장이 집전한 가운데 엄수됩니다. 핀란드 정부가 성장률 제고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폭적인 세제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소득세 상한선을 최고 57%에서 52%로 낮출 예정이며 감세 혜택은 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르포 총리는 또한 기업활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법인세도 20%에서 18%를 인하해서 핀란드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상공회의소는 정부의 감사안을 크게 환영했지만 핀란드 노동조합은 국세 감소와 국가 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반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을 촉구하는 이스라엘 인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인 옴니 미란의 모습이 담긴 3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에서 미란은 인질의 석방을 위해서 협상이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란의 가족과 인질 가족 포럼은 성명을 통해서 시전을 확인했으며 언론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인질 영상 공개는 이집트와 카타르의 중재로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이스라엘을 압박하려는 심리전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애플과 메타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우리 돈으로 총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애플의 5억 유로, 우리 돈으로 8,100억 원, 메타의 2억 유로, 우리 돈으로 3,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3월에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 본리는 DMA 발효에 따라서 첫 번째 제재가 나온 건데요.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있을 시 보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과징금 부과를 강요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통상 전쟁이 더욱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특급 칭찬 아니 혜택이야. 네. 예, 특급 혜택을 줬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출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2주 또는 3주 안에 대중국 관세를 결정하게 할 것이고 네. 이게 스페셜 딜이 가능하다. 아주 특별하게 뭔가 잘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145%까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사실.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낮춰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날에도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단 얼마나 빨리 대중국 관세 인하할지는 중국 측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낮춰줄 것은 아니고 중국이 대화해서 얼마나 뭘 잘 가져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월스트저널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세를 50에서 65%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만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일단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품목은 35%,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품목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관세를 5년을 걸쳐서 단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중국과 공정한 합의를 이뤄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미중 무역 전쟁이 당분간 조금 휴전하는 뭐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예. 미국 언론들도 좀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계속 올라가는데 네. 에스컬레이트 이게 좀 약간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취재진들에게 미중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과도하게 높은 양국 간의 관세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나 양측 가운데 그 어느 쪽도 이 관세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중 양국이 무역에서 빅딜할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중국은 수출 광에서 벗어나서 자체 소비자 그리고 내수 수요를 진작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재균형에 중국이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에 승자가 없다고 이미 일찍부터 얘기를 했다면서 미국과 대화 여부는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상호 관세 때문에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걸 유예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 관세 정책 책사였던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잠깐 회의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걸 유예하도록 이끌어냈다는 것이 그렇군요.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투자자 헤지펀드 매니저로 유명한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글로벌 투자 회사인 키스퀘어 그룹의 창립자이자 억만장자이고요.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미국 월가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엘리트 금융인입니다. 네. 이렇게 월가에 쌓은 풍부한 경험, 그래서 트럼프의 경제 어젠다를 조화시키는데 실용적인 리더로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에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One thing. 네. 네.
그 게리 켈러가 쓴 책 중에 원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핵심 내용은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한 가지 일에 네, 예, 그걸 집중하자. 맞아요. 그걸 확실하게 하면 그걸 성공하고 나서 다음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목표지까지 가려면 첫 번째 한 가지 이걸 제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사실 한 가지를 잘했죠.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네, 기업을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괜히 정부에 들어갔다가 일을 망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정보 효율부 수장을 맡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인으로서도 그리고 정부 고위 관리로서도 두 가지 역할을 다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고 그렇죠. 사고도 있었고 각종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머스크가 다음 달부터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부 효율부 구조조정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고요. 또 극우 발언 때문에 비호감 이미지가 더 커지면서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테슬라 실적까지 추락했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위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공개적으로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너무 빨리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문제를 빚으면서 대통령과도 사이가 좀 멀어졌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연방정부 내에서 정보 효율부의 주된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다라면서 5월부터 그 작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은 매주 하루에서 이틀 정도 업무에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회사 테슬라에 하라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도 사실 고율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정부에서 그게 먹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죠.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거랑 테슬라 CEO가 말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 내에서 뭐 밀려났다, 권력투쟁에서 밀려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만 테슬라 위기론에 대해서는 지금 회사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에도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당초 계획대로 6월 달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영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매출이 193억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조 5,4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나 감소했습니다. 네. 특히 자동차 부문은 20%나 감소했는데요. 주당 순이익도 전망치보다 미치지 못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가 줄었고 네. 테슬라 주가도 연초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원래 하던 일로 더 맞아요. 집중을 원스팅 하겠다. 하나만. 예,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마지막까지 낮은 자세로. 네,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란시스코 교황의 유해가 23일 날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안치가 돼서 일반 신자들의 조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 교황에 관한 생전에 거주하던 카사산타 마르타 예배당에 출발해서 성 베드로 성당에 어제 도착을 했고 네. 정말 구름같이 많은 신자들이 운구 행렬을 받습니다. 프란스 교황은 이 과거 선종했던 다른 교황들과 달리 높은 관대에 올려지지 않았고요. 그렇죠. 성 베드로 대성당 주재단 경사로에 신도석을 향해서 안치가 됐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었던 교황의 생전 겸허한 정신이 그대로 바닥 가까이 위치한 관을 통해서도 그대로 보여준 건데요. 일반 신자들이 23일부터 24일, 25일까지 해서 이제 사흘 동안 이제 교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문이 끝나고 나면은 교황의 유해 담길관이 이제 본관 이제 문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네. 장례식은 26일 10시에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비롯해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프란시스코 교황의 마지막 남은 재산 고작 100달러에 불과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14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성직자들은 돈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 어차피 네. 성당에서 다 나오고 이제 뭐 교구청에 다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추기경들은 보통 월급이 우리 돈으로 670만 원에서 8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프란시스코 교황이 교황 즉위하고 나서 교황청 측에 자신은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달에 교황에 즉위한 다음에 월급을
하나도 받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예수의 출신 성직자이기 때문에 평생 청빈한 삶을 이어가겠다고 간화서약했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지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소한 생활은 즉위 후 바티칸 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바티칸 내 교황 전용 숙소를 마다하고 교황청 사제들의 숙소인 성녀 마르타 집에서 그냥 일반 사제들과 마찬가지로 생활했었고요. 그리고 교황의 상징인 금 십자가 대신에 낡은 십자가를 그대로 착용했었고 화려한 빨간 구두 대신에 평범한 그냥 검은색 구두를 신고 그대로 생활했습니다. 프란스 교황은 장례식은 자신이 11월 달에 개정한 장례법에 따라서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교황이 누워있는 관은 삼중관, 보통 이전 교황들은 삼중, 세 개로 된 관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아연을 하나 덧댄 목관 하나에만 이제 안치가 됐고 이원에 따라서 성베드로 성당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안치가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초원에서 벌어진 악몽. 네, 현지 시각으로 22일인데요. 인도 카시미르의 대표적인 관광지 파헬감에서 무장교환들이 관광객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적어도 26명 사망했고 30명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바이사란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광활한 초원 지역이어서 미니 스위스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목격자들 얘기로는 무장 테러범들이 이 작은 목조지 인근 숲에서 나타나서 산책하거나 조랑말을 타고 있는 관광객들을 일방적으로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인도인이었고 아랍에미리트와 네팔 국적 외국인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190명이 숨진 2008년 뭄바이 연쇄 테러 사건 이후에 인도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라고 하는데요. 테러범 서너 명이 갑자기 총을 쏴서 남편을 잃은 여성도 있었는데 너무나 악몽처럼 끔찍했다고 밝혔는데 인도 정부는 인도 통치에 반대하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번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테러단체인 라슈카르 에 타이바에 연관된 현지 반군 조직인 저항전선이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인데요. 네. 이 반려견에 대한 소유주의 인식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비교한 결과 사람들은 반려견을 자녀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합쳐진 아주 독특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헝가리에 있는 웨트베시 로란드 대학교의 에코니 루비니 교수가 700명 가까운 반려견 주인들에게 반려견 관계를 자녀 가장 친한 친구, 연인, 가장 가까운 친척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개와 인간의 관계는 가축화 이후에 꾸준히 발전해서 한때는 주로 일하는 동물이었던 개가 많은 서구에서는 마치 자녀인 것처럼 대리 자녀처럼 그렇게 소중한 동반자가 되는데요. 연구팀이 반려견 소유자 7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녀, 연인,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친구 이렇게 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 특성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동반자 관계, 친밀감, 양육감, 만족감, 갈등, 적대감, 권력관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왜 모 프로그램에서 우리 개가 도대체 왜 이럴까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적대감과 이게 갈등도 분명히 반려견과 있겠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조사에서 반려견 소유자들은 반려견과 유대감을 가장 만족스럽게 평가를 했고요. 반려견을 최고의 동반자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모든 파트너 중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느낀다. 이렇게까지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자식도 필요 없다. 네, 반려견이 최고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자녀와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키우면은 그렇죠. 양육감 이런 게 있고요. 예, 예. 또 관계 안정성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처럼 약간 갈등이 있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낮은 거로 평가가 됐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느낌에서 이제 힘의 불균형, 이제 사람 파트너 관계보다는 반려견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좀 강했다고 하는데 자식은 말을 듣지 않지만 네. 반려견은 그래도 말을 좀 잘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람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쿠비니 교수는 인간관계와 달리 반려견 주인은 대부분 결정을 내릴 때 반려견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만족
만족감이 높은 것 같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생명체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는 권력 비대칭은 반려견 소유의 근본적인 측면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연구 결과는 개와 사람 사이에서 자녀와 같은 정서적인 친밀감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같은 편안함 통제에서 형성되는 관계 예측 가능성 이런 걸 제공해서 반려견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요. 그래요. 개와 유대감이 굉장히 깊은 성취감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 네. 키우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나. 네, 저도 기회가 정서적으로, 되면 예. 키워보고 싶은데 아직 용기가 안 나요. 그냥 막 키우고 싶다고 뭐 또 그럴 그럴 수는 없죠. 건 아니잖아요. 평생 책임감이 책임져야 돼요. 맞아요. 동반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운동회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또는 뭐 김밥 이렇게 떠올랐는데. 저도 김밥이라고 말하고 네. 싶었습니다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음. 로봇 운동회가 중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휴머레드 로봇 마라톤 대회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렇죠. 있었는데요. 예. 이 대회가 열린 지 닷새 만에 축구 등 여러 운동 경기를 한꺼번에 하는 로봇 운동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대회인데요. 네. 체화지능 로봇 운동회인데 24일부터 26일까지 장수성에 있는 후이산구에서 열립니다. 대회 기간 중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중들에게도 운동회가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체화지능 로봇은 신체를 갖춘 인공지능 기능도 같이 있는 로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에게 굉장히 가까운 로봇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경기 종목은 달리기, 크로스컨트리, 축구, 농구, 댄스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 네,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경기에 참가한 로봇은 지각, 환경 적응력, 동작 제어, 조종, 지구력 테스트 이런 것 외에도 의사결정 및 계획 능력 그리고 로봇의 두뇌 능력도 주요 테스트 항목이라 하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단체 경기가 있습니다. 농구, 축구, 댄스, 농구.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움직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어떻게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기회가 되는 건데 패스, 슛, 수비 이런 여러 가지 경기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로봇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동작 제어와 협업 능력 측면에서 일부 기업의 로봇은 이미 유연한 관절과 정밀한 동작 제어까지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회 조직위원회 측은 이번 행사에서 인간형 로봇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능 기술의 성과 그리고 종합적인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에 베이징에서 약 20여 대의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참가하는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탱궁 울트라가 개발한 로봇이 2시간 40분 42초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탱궁 울트라 로봇은 키가 1.8m, 무게가 55kg인데요. 3명의 보조 인력이 주변에서 함께 뛰면서 로봇 마라토너가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하는데 어쨌든 로봇이 대단하네요. 마라톤하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어린이 막 그 운동회 네. 할 때 이제 부모님도 안 가시고 너 혹시 대신 나좀 로봇을 보내는 건가요? 그러지 않을까 점점 싶습니다. 사람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조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뷰티풀 사우스의 Dream a Little Dream 들려드립니다. 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ay nighty night and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tars fading, but I linger on, dear. Still craving your kiss. I'm longing to linger till dawn, dear. Just saying this. Sweet dreams till sunbeams find you. Sweet dreams that leave all worries behind you. But in your dreams, whatever they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Ba ba ba.
dawn, dear. Just saying this. Sweet dreams till sunbeams find you.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을 문제시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을 정적 삼아 죽이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북한군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을 문제 삼아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정경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군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가동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은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대법원 공격이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1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 대선 출마 망상을 벌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소식 준비하셨습니다. 주영아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베트남 5월에 황금 연휴가 있어서 지금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5일간이 연휴입니다. 네. 이 4월 30일은 베트남 남부 해방 기념일인 국경일이고 한국처럼 네, 주영아 통신원. 5일간. 네네. 저희가 연결을 네. 지금 잘 들리세요? 지금 네, 잘 순간 들립니다. 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4월 30일이 국경일이죠. 베트남 남부 해방 기념일. 네네. 네, 그리고 5월 1일이 노동절이고요. 우리나라랑 같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은 네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계속 전해주세요. 네. 예. 네. 그래서 베트남은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5일간인 연휴고요. 네. 4월 30일은 베트남 남부 해방 기념일인 국경일이고 네네. 5월 1일은 노동절이고 해서 5월 4일까지 5일간 황금 연휴입니다. 네. 이 베트남은 음력 설 연휴와 4월 30일하고 5월 1일 이틀간을 나란히 쉬는 날과 9월 2일 독립선언일 이렇게 세 번을 빼면 쉬는 날이 거의 없는. 아, 그렇군요. 쉬는 날이 거의 없게 되는군요. 예. 5일간의 황금 연휴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네. 이 남부 해방 기념일 어떤 날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1일인 남부 해방 기념일은 네. 통일의 날 혹은 전승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1975년 4월 30일에 남베트남의 베트남 전쟁에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태가 지금 계속 좀 좋지 않아서 아예 끊고 주영아 통신원을 다시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 상태가 계속 좋지 않네요. 베트남 하노이 주영아 통신원이 지금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베트남 남부 해방 기념일 국경일이고 5월 1일이 노동절이고 5월 4일까지 이렇게 5일간의 황금 연휴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음력 설 연휴 그리고 이 4월 30일 5월 1일 이틀간 나란히 쉬게 되는 이 연휴 또 9월에 있는 독립선언일 이런 세 번의 기회를 빼면 쉬는 날이 거의 없어서 아마 황금 연휴 기다리는 베트남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전화 상태가 연결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다시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남부 해방 기념일 소개해주고 계셨는데요. 통일의 날, 전승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날이 아마 그 베트남 전쟁에서 그 당시에 사이공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호치민이 함락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멸망시키고 이제 베트남 전체를 통일한 것이 1975년 4월 30일이었는데요. 예, 이걸 기념하는 이 날 베트남 남부 해방 기념일 이날까지 이제 황금 연휴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입장이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보기도 하겠죠.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공산화 통일시킨 것에 분노한 이 해외 반공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아 통신원 이제 잘 들리시나요? 예, 저는 잘 들립니다. 아, 예. 저희가 좀 잘 안 들렸군요. 이 남부 해방 기념일 네네. 제가 좀 네. 정리를 해드리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네. 남부 해방 기념일은 이 4월 30일이 남부 해방 기념일인데요. 이 통일의 날 혹은 전승일인데요. 이 1975년 4월 30일에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베트남 전쟁에서 남부 사이공인 지금의 호치민이 함락된 날을 계기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멸망시키고 베트남 전체를 통일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이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공산화 통일시킨 것에 분개해서 해외 반공주의적 베트남 사람들은 이날을 검은 4월 혹은 국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전 이름이 사이공이었잖아요. 이게 호치민의 뭐 역사라든지 문화 관광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요. 네, 이전에 사이공으로 알려졌던 호치민시는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기 넘치는 대도시로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매력과 현대적인 역동성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인데요. 현재는 동남아시아의 문화 및 경제 허브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고대 크메르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7세기에 이 지역에는 베트남 이민자들이 정착했습니다. 네, 19세기 동안은 프랑스 식민 통치하에서 중요한 항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되고 사이공이 남베트남의 수도가 되었다가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되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통일이 되면서 베트남의 혁명 지도자인 호치민을 기리기 위해 사이공에서 지금의 호치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곳입니다. 네, 이 호치민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한 번쯤 가볼 만한 역사문화 관광지로 전쟁 잔존물 박물관, 그리고 통일궁, 프랑스 식민지 시대를 반영하는 사이공 노트르담 대성당, 프랑스의 구스타브 에펠이 디자인한 중앙우체국, 그리고 벤산시장, 그리고 1865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동물원인 사이공 동물원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미군이 남베트남을 지원했는데 결국은 이제 북베트남이 미군과 남베트남을 함락한 거잖아요. 이렇게 미군이 패배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베트공 그리고 베트공의 땅굴이라고요. 이 땅굴이 호치민에도 있습니까? 남아 있나요? 네, 베트남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는 이 남부 호치민의 구치 땅굴과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중부 지역의 빈목 땅굴이 있습니다. 특히 호치민시 근처에 있는 구치 땅굴이 주로 군인들의 침투를 목적으로 판 것이었다면 중북 꽝빙성에 위치해 있는 빈목 땅굴이라고 있는데 이 빈목 땅굴은 마을 주민들이 실제 거주를 위해 판 것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규모도 남다릅니다. 이 주민들 스스로 1965년부터 자그마치 3년 동안 지하 3층 구조의 총 길이 2km에 달하는 땅굴을 팠다고 하는데요. 네. 그 안에 침실이나 화장실은 물론 부엌에 우물까지 갖춰져 있어 가히 생존을 위한 지하 도시라고 할 만한 곳입니다. 네. 그 당시 이곳 주민들이 멀쩡한 마을을 놔두고 땅 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요. 이 미군의 가공할 폭격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북베트남군이나 이 베트콩에게 식량과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 미군이 전쟁 기간 동안만 모두 9,000톤에 달하는 폭탄을 투하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마을 인구가 1,300명 정도였다고 하니 1인당 7톤이 넘는 폭탄 세례를 받은 셈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다행히도 전쟁 기간을 통틀어 땅굴 안에서 목숨을 잃은 주민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베트남 가셔서 이 중부 빈목 땅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네, 일단 한국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라면 중부 꽝빈성 동허이 공항까지 가는 비행기를 이동하는 것이 제일 편한데요. 그 외에도 호치민이나 하노이에서 그 기차역에서 동허이역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 동허이역에서 내려 빈목 땅굴까지 가는 버스를 또 타고 갈 수 있긴 한데 네. 이 버스를 타는 것이 쉽지는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허이역에서 빈목 땅굴까지 택시나 그랩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주영아 통신원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 기업과 농축 우라늄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도 이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을 상당량을 수입해서 썼는데요. 앞으로 미국이 직접 생산한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의아한 건 미국의 경우에는 우라늄 광산도 있고 우라늄 농축 기술도 있는데 그동안 왜 러시아에 의존을 했던 것일까요? 농축 우라늄을 둘러싼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의 우라늄 매장이 훨씬 더 많아서 이렇게 된 걸까요? 뭐 그렇기도 한데 이게 조금 네. 긴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원전은 원자로에 우라늄이라고 하는 연료를 넣어서 이제 핵 분열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연쇄적으로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면 거기서 큰 에너지가 나오고 이제 그 에너지로 이제 물을 끓여서 이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원리인데 네, 이 원전을 뭐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우라늄 확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호주와 카자흐스탄, 캐나다 뭐 매장량이 굉장히 많을 뿐더러 세계 곳곳에 광산이 골고루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중요하니까 뭐 우리의 나라 한전 같은 그 기업이 해외 우라늄 광산을 인수해서 뭐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해 놓고 있긴 합니다만 여튼 우라늄의 수급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쓰는 근데 건지.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와는 달리 네,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는 사실 정제를 하거나 바로 자연 상태에 있는 걸 그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연 상태 우라늄은 연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연료로 쓰려면 무조건 3단계를 거쳐야 돼요. 네, 일단 우라늄의 함량이 높은 암석을 캐서 잘게 부수면 네. 보통 우라늄 광산에서 이제 이 암석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의 함량이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깬 다음에 함량을 80%까지 끌어올리는데 이걸 네. 우리가 우라늄 정광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우라늄 산화물이라고도 부르고 정확히는 8산화 3우라늄 조금 말이 어렵지만 어렵네요.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자연 상태 우라늄에 가까워서 연료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두 번째 단계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도 못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단계였고 이제 두 번째 단계를 가야 되는데 네, 네, 네.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원자력은 핵분열로 에너지를 얻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농도를 높였다지만 이 우라늄 산화물에 있는 우라늄은 99.3%가 네. 그 원자 번호가 U-238이라고 하는 우라늄이에요. 네. 이게 2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질량을 나타내는 숫자인 건데 이게 92개의 양성자, 그다음에
46개의 중성자로 구성된 우라늄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많이 어렵죠. 근데 어렵기는 하지만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238. 네, 238. U-238 우라늄은 매우 안정적인 원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뭐 자연 상태에 있는 거니까 당연하겠죠. 안정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구조를 깨기가 어렵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고 그러면 핵분열을 핵분열이?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연 상태의 우라늄 산화물이더라도 네. 원자 구조가 불안정한 우라늄이 있어요. 어. 이 원자 번호가 이거는 U-235 우라늄입니다. 어. 원래라면 146개가 있어야 될 중성자 중에 3개가 없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238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3이 빠진 U-235인 건데 네. 원자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쉽게 핵분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 불안정한 구조의 우라늄은 문제는 이 불안정한 구조의 우라늄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는 함량이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핵분열을 일으켜봤자 안 많은 되잖아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연료로 만들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구조의 우라늄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먼저 뭐 우라늄 산화물을 육불화 우라늄이라고 하는 걸로 변환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육불화 우라늄을 가스로 만든 뒤에 원심 분리기에 넣어요. 그러면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당연히 그 질량 차이가 나는 U-238 안정적인 네. 우라늄과 불안정한 U-235 우라늄이라고 하는 게 분리가 분리돼요. 되겠죠. 네. 질량 차이가 있으니까. 네, 네. 이를 통해서 불안정한 U-235 우라늄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걸 우리가 흔히 농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원전에 들어가는 연료봉은 이 U-235 우라늄이 5% 이하로 농축돼 있는 형태입니다. 네.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U-235 우라늄의 농도가 한 4.5% 정도가 되거든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자연 상태의 우라늄 산화물을 만들 수는 있지만 네. 농축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광산에서 광석에서 광석을? 우라늄 산화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농축을 못하니까 해외에서 젤 형태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다가 이걸 분말 형태로 만든 뒤에 이제 연료봉을 만드는 딱 그 작업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농축 기술이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명주를 진 농축 우라늄의 공급은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걸 좀 개발하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가? 왜 안 되나요? 농축 우리나라는 개발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안 돼요.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968년에 유엔 회원국들이 맺은 조약인데 그때까지 핵을 보유한 5개의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게 골자인 건데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핵 농축을 할 수 없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회원국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때 핵 농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물론 이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핵 농축을 할 수 있겠다라고는 명시적으로 들어갔지만 네. 정확히는 미국이 허락해야 농축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까지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뭐 절대 안 앞으로도 하겠죠. 허락을 하진 않겠죠. 예.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을 막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U-235의 농도가 5에서 20%를 넘어가면 이걸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부르거든요. 요즘 굉장히 핫한 SMR.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가 바로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U-235 우라늄을 5%까지 농축을 하면 네. 20% 농축도 금방이고 그렇죠. 당연히 그것보다 농도를 높이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네. U-235의 농도를 90%까지 올리는 건 금방인데 이 U-235의 농도가 90%가 되면 이게 핵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농축 기술을 갖게 되는 순간 핵폭탄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렇게 쉽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게 되면 핵폭탄이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그러니까 걱정인 이제 거죠. 계약을 맺었던 건데 맞습니다. 우라늄 농축 가능한 나라는 그럼 5나라가 지금 미국, 뭐 맞습니다. 러시아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렇게 이렇게 딱 5개 나라. 국가이고요. 네. 그래서 우라늄 농축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유렌코, 프랑스의 오라노, 러시아의 로사톰, 그다음에 중국의 CNNC라고 하는 4개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어요. 뭐 신기하게도 미국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여기서 농축 우라늄을 팔지 않으면 원전도 돌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더구나 이 농축 우라늄 시장의 40%를 러시아의 로사톰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렌코가 27%, 그다음에 나머지가 프랑스, 중국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러시아 농축 우라늄을 많이 가져다 쓰는데 네. 이게 공급망이라고 하는 게 한쪽에 몰려 있으면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31년부터는 미국에서 농축 우라늄을 사다 쓰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게 공급선 다변화 차원인 건데. 네. 네. 저 미국도 사실은 뭐 우라늄 농축 가능한 나라이기는 한데 우리가 왜 러시아에서
갖다 썼을까요? 물론 미국이 아니고. 미국도 농축 우라늄을 만들기는 해요. 예, 만들긴 예. 하는데 자국 생산 물량의 전부를 긁어 모아도 쓰는 양 대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 물량의 20% 남짓을 이제 자국에서 생산을 하고, 네. 근데 이 20%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영국 유렌코라고 하는 기업의 자회사가 만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자력으로는 지금까지 농축 우라늄을 안 만들었다고 봐도 되는데, 아. 그리고 나머지 80%는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쓰는 농축 우라늄 중 28%가 러시아 로사톰이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 뭐 중요한 자원 중 하나를 자기들이 만들지 않는, 그리고 또 잠재적인 적대 국가에게 사실은 가져다 그렇죠. 쓴다고 하는 네. 설득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 여튼 미국이 그러하니까 우리도 미국 농축 당연히. 우라늄을 사다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동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대략 한 95기, 아, 그 그렇군요. 95기 정도가 되는데, 네. 2위인 중국이 56기 정도가 되니까 거의 오. 뭐 배에 가까운 수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생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 금방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기도 하고, 네. 더구나 미국이 농축 우라늄 기술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핵폭탄을 보유한 국가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우라늄 광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농축 우라늄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겠죠.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는 해요. 네. 1990년에 소련이 붕괴를 하잖아요. 네네. 이른바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된 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뭐 가장 큰 걱정, 지상 과제는 러시아의 핵탄두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 미국 상무부랑 러시아 정부가 협정을 하나 맺습니다. 네. 앞으로 우라늄 농축한 거는 우리가 사줄 테니까 핵폭탄은 만들지 마라. 아. 그래서 실제로 실행 프로그램을 그때부터 돌리는데, 이 네. 프로그램명이 되게 재밌어요. 메가톤에서 메가와트로.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가톤은 폭탄의 위력을 나타내는 그렇죠. 단위인 거고, 네. 메가와트는 전력을 표시하는 단위인 거잖아요. 폭탄에 쓰는 걸 앞으로는 발전소로 보내자. 네. 이런 얘기인 네. 건데, 그래서 미국 정부를 대리하는 센트러스라고 하는 회사랑 러시아 로사톰이 손을 잡고 테넥스라고 하는 합작사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센트러스가 열심히 영업해서 미국 원전에 농축 우라늄을 팔면 그만큼 로사톰이 테넥스로 보내주는 거죠. 아. 그래서 1995년에 첫 물량 인도를 시작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 이 구조로 미국 원전 연료용 농축 우라늄이 공급이 됐던 거죠. 네. 냉전의 전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센트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구에서 2만 개 핵폭탄을 영구적으로 제거를 했다. 일종의 군축 프로그램의 일환인 건데,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에서 농축 우라늄을 가져다 썼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직접 생산하겠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이제 뭐 생각이 달라지든 상황이 달라지든 한 맞습니다. 거죠.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예.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이 마음을 바꿔 먹게 된 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네. 지난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우라늄 수입 금지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서명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미국 내부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예. 사실 미국의 선두에 서서 러시아산 석유, 가스 이런 것도 못 사게 제재를 가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축 우라늄도 미국 내부에서 이것도 막아야 된다, 수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가 아니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실 무풍지대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가 싶다가 결정적으로 미국이 등을 돌린 이유가 최근에 AI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 발전소는 없고 전기는 부족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동을 멈췄던 원전을 다시 돌릴 정도로 전기 수요가 부족한 상황인 건데, 네. 이 AI 산업의 성패를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붙는 게 바로 SMR이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소형 원전. 아까 말씀드렸던 고농축 우라늄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아. 건데, 그래서 이 SMR은 그 U-235의 농도가 5에서 20% 정도 되는 고농축 우라늄이 연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농축 우라늄과는 달리 100% 러시아 로사톰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차세대 발전소 발전원이 되는 건데, 특히나 AI 산업과 연결이 되는. 그렇죠. 근데 이게 100% 러시아 농축 우라늄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을 잘라내고 그 자리를 미국 기업 센트러스라고 하는 기업으로 채우겠다. 아까 합작사에 참여했던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2023년에 이 센트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시범 생산을 했어요. 고농축 우라늄을. 그래서 미국 정부의 납품까지도 완료를 했으니까 네. 자신 있게 이제 그때서야 얘기를 한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만들 거고 2028년부터는 러시아산은 아예 수입하지 않겠다.
이게 다도 아니고 사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일본이랑 손을 잡고 네. 앞으로는 전 세계 우라늄 농축 생산 능력의 절반을 책임지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기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여하튼 미국이 편을 가르니까 우리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한수원도 2031년부터는 미국산 우라늄을 수입하고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를 한 거고 네.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 갭이 만들게 되니까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맞아떨어진 거죠. 사실 뭐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EU 같은 경우에도 자체 생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축 우라늄의 한 40%를 러시아에서 사다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 로사톰이 파는 농축 우라늄을 계속 줄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EU에서도 이걸 수입 중단을 해야 된다. 이게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 좋은 변화이기는 하죠. 일단 농축 우라늄의 공급선이 확대가 된다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리고 네. 또 공급선 확대가 되는 게 절대 우방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 언제까지 미국에만 러시아에만 의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니까요. 네, 시대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컬처 클럽의 노래 Do You Really Want to Hurt Me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ive me time.